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세대 조세법 스터디 위드미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이 주제는 시험에도 정말 자주 출제되지만 무엇보다 실무에서도 끊임없이 다퉈지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시험장에서 그리고 실무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의 주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냈으니 주주인 당신이 대신 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법인과 개인은 분명 다른 인격인데 말이죠. 그런데 조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라는 제도는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제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라는 형태를 생각해 보시죠.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빚은 회사가 지고 회사의 세금은 회사가 냅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한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 때는 그 이익을 자기가 다 가져가고 세금을 낼 때가 되면 회사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회사라는 껍데기만 남기고 재산은 다 빼돌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거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다른 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세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고민했습니다. 법인격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이제 법조문을 살펴볼까요? 이 제도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조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법인이 국세를 체납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법조문을 보면 주주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김 대표가 40% 갖고 있고 김 대표의 배우자가 15%, 김 대표의 자녀가 10%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65%입니다. 50%를 넘죠. 그리고 실제로 김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대표와 그 가족들은 모두 과점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딱 50%는 안 됩니다.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 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제2차 납세 의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세금은 회사가 내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두 36,110입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2차 과점주주 문제를 다룬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어회사의 주식 82%를 B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과점주주죠. 그래서 세무서는 B회사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주식 100%를 C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C는 B회사의 과점주주입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C에게도 다시 제2차 납세 의무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법인의 과점주주만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다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제2차 납세 의무는 한 단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정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판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2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한 형태의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출자자들이 총 출자 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세금을 못 내자 세무서는 이 출자자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개념은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라는 거죠.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의 문헌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겁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이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이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해야 합니다. 체납이 없으면 제2차 납세 의무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다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주식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을 봅니다.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숨겨놨다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무한정 지는 게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체납세액이 1억 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60%라면 나는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법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이긴 한데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 유출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 판례는 책임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도 역시 엄격 해석 원칙의 연장선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이 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B는 법인의 자금을 자기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첫째, 법인의 체납이 있습니다. 둘째, B는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주식 비율도 50%를 넘고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B는 법인의 재산 유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 B에게 주식 비율 6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C법인이 있습니다. D라는 사람은 이 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런데 D는 단순 투자자입니다.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에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 유출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제2차 납세 의무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취지가 법인격을 악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단순 투자자는 법인격을 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에 나온 97원 가십삼 결정입니다. 당시 법률은 과점주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임원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식 보유 비율을 50% 초과로 명확히 했고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요건으로 추가했으며 책임의 한도를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납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는 납부할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이 통지를 받고 나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법원까지 갑니다. 그만큼 다툼이 많다는 뜻입니다. 불복할 때는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까요? 첫째,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식 비율이 50% 이하라든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점을 주장하는 겁니다. 둘째,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이 경우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법인의 재산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재산 유출에도 관련이 없다는 거죠. 실무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쟁점은 과점주주 판단 시점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조문을 보면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급하게 처분해서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질을 봅니다. 형식적으로만 주식을 처분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여전히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쟁점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주주 문제입니다. 2025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법인이 회생 절차 중인 경우 그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인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주주는 더 이상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회생 절차 중이었다면 그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엄격 해석의 원칙입니다. 과점주주의 요건 중 하나가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인데 회생 절차 중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할까요? 서술형 답안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쟁점을 제시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쓰는 겁니다. 둘째, 관련 법조문을 인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내용을 간단히 서술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쓰는 거죠. 셋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 조세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쓰면 됩니다. 넷째, 판례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주주 유한 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쓰는 겁니다. 다섯째, 요건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법인의 체납 여부, 과점주주 해당 여부, 책임 범위 등을 차례로 검토하는 거죠. 이때 주어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결론을 내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쓰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답안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이 완성됩니다. 특히 판례를 인용할 때는 판결 번호나 선고일자까지 쓰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선고 2018두 36110번 판결이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를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도 있고 공동 납세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이것들과는 다릅니다.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의 납세 의무가 아닙니다.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책임입니다. 주된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먼저 있고 그 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에 종속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된 납세 의무에 문제가 생기면
제2차 납세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납세 의무 자체가 취소되면 제2차 납세 의무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법인이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면 제2차 납세 의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또 다른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고 했죠. 그럼 특수관계인은 누구일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혈족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인의 임원이거나 사용인인 경우,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식 명의를 분산시킬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를 분산시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결국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제2차 납세 의무도 시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될까요? 대법원은 제2차 납세 의무의 소멸시효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 아니라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낼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법인이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의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법인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지, 주식 비율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과점주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 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체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만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점주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세금을 제때 내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제2차 납세 의무는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요. 만약 법인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리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면 나중에 제2차 납세 의무를 물을 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판례가 재산 유출 관여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 보유 비율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면 50%를 초과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법인이 비법인의 과점주주일 수 있고 비법인이 시법인의 과점주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법인이 체납했을 때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앞서 본 판례처럼 2차 과점주주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래도 각 단계에서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와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청산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주주에게 자녀 재산을 분배하면 그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묻는 겁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와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다릅니다.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청산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에 대한 책임입니다. 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 지배라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책임입니다. 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것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2차 납세 의무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청산인,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각각의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이것들을 정확히 구별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례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사실관계가 어떤 유형의 제2차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유한 책임 원칙이라는 회사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법에서는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조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주주 유한 책임 원칙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법인격 부인 법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본 1998년 결정에서 일부 위헌 선언을 하긴 했지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본 거죠. 현재의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주식 비율 요건을 명확히 했고 경영 지배력 요건을 추가했으며 책임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는 헌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같은 제도는 각국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있고 어떤 나라는 없습니다. 있는 나라도 그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주주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최근에는 법인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한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습니다. 앞서 본 영어조합법인 같은 특수한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국제거래가 많아지면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 주주가 관련된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점주주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는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선의의 주주나 투자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제도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또는 실무에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도 이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제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제도라고만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과점주주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만 봐도 안 됩니다.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는 보호한다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당국은 조세 채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률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인격을 악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주식 50% 초과를 보유하면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 유한 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일관되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의 체납 여부, 과점주주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의 범위, 재산 유출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하고 불복 절차를 보장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쟁점 제시, 법조문 인용, 취지 설명, 판례 태도, 요건 검토, 결론 도출의 순서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특히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세법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도구이며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같은 제도도 결국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격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이 조세법을 공부하실 때 이러한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고 판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조세 정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실 때도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함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는 함께 가야 합니다. 법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그것은 형식주의이고 정의만 있고 법이 없으면 그것은 자의적 판단입니다. 법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했습니다. 법조문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취지, 판례의 태도, 구체적인 요건, 실무상 쟁점, 다른 제도와의 비교, 그리고 이 제도가 가지는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법률가로서 또는 세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조세법은 어렵지만 중요한 분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